그날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이젠 진짜 요양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가스불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은퇴 후 남편이 죽고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불행이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손녀 소연이의 방에 갔다가 가스불을 깜빡했는데 결국 며느리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가 나왔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요양원을 가야 이 불행이 끝이 나는 걸까요?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에게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나는 작은 알람시계 대신 오래된 벽시계의 딸깍 소리에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몸의 무거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결국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무릎을 2번 접었다 폈다 하며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저의 첫 일과였어요. 오늘따라 묵직한 통증이 무릎 깊숙한 곳에서 올라옵니다. 나는 작게 신음을 내뱉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쓰다듬었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무릎에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방을 나서 베란다로 향합니다. 베란다에는 크고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나는 물뿌리개를 들고 하나하나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철쭉 화분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봄날이 떠올랐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당신 철쭉은 물 욕심이 많다 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작은 순간들마다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새벽의 슬픔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복도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아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새벽 산책 다니시죠? 나도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새벽 공기만은 아직 내 편이에요. 짧은 대화지만 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집안에서는 점점 말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잔주름이 눈가와 이마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백발도 성성합니다. 하지만 나는 목에 스카프를 단정하게 메고 있었어요.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마음, 그 의지의 표현이었죠.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 세진의 신발이 현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벗어둔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새겨가며 가족을 위해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나만은 알고 있었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가는데 손녀 소연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물. 잠결에 속삭이는 소연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컵에 미지근한 물을 떠왔습니다. 소연의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소연은 눈도 뜨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나는 그 작은 손을 잡고 컵을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소연이 물을 마시고 다시 골아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집에서 내가 느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나는 냉장고를 엽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진의 글씨였습니다. 두유한 개 남음, 쓰레기 분리수거 목요일. 나는 포스트잇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분리수거는 내가 맡아온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의 역할은 이렇게 조용히 정해져 있었죠. 말로 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요. 오래된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친구 말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나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늘 카페 사람들 11시에 오니 잠깐 들를래? 나는 답장을 보내려다 멈칫했어요. 가족 눈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세진이 뭐라 할까? 도연은 또 무슨 말을 할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된장을 풀어넣으며 나는 식구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 그런데 왜 나는 점점 같은 편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지만 마음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서집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식탁 위를 비추었어요. 나는 국자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버티는 일이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식탁을 닦다가 테이블 구석에 놓인 남편의 낡은 만년필을 발견합니다. 손때 묻은 검은색 만년필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펜촉이 약간 닳아 있었지만 아직도 단단했어요. 남편이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쓰던 물건이었죠. 나는 만년필을 쓰다듬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언젠가 이 만년필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식탁을 차리며 나는 된장국 간을 봅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어봤어요. 오늘은 조금 싱거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조금 싱겁네. 세진은 식탁 건너편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르르 넘기더니 피식 웃었어요. 나는 궁금해서 힐끗 쳐다봤습니다. 세진의 핸드폰 화면에는 커뮤니티 글이 보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 대처법.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말이 잔소리로 들렸던 걸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손녀 소연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하나씩 넣는데 김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연이 김치를 좋아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집어 도시락 한쪽에 담았어요. 그런데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매울까? 요즘 아이들 입맛은 어떨까? 망설이는 사이 세진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요즘 애들 김치 안 먹어요. 세진은 내 손에서 젓가락을 가져가더니 김치를 도시락에서 빼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알던 소연의 입맛과 세진이 말하는 요즘 아이들의 입맛 사이에서 나는 이미 뒤처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도로 받아들고 다른 반찬을 담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챙겨.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에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이 핸드폰 화면을 내게 보여줍니다.
시댁 명절 준비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세진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거 안 하시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단정적인 말투였습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말은 그렇게 공중에 떠 있다가 사라졌어요. 냉장고를 열어 식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남은 반찬들이 눈에 띄었어요. 나는 평생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세진은 달랐어요. 나는 조용히 반찬통을 꺼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또 고집쟁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요.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알림이었어요. 세진이 화면을 보더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문 여닫는 소리 조심해 주세요. 층간소음 민원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려고 애쓰는데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게. 세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이 집에서 내가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연이 방에서 나오며 나를 불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 숙제 같이 해줘요. 우리 가족 소개하는 거예요. 소연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대답하려는데 세진이 끊어버렸어요. 학원 가기 전에 엄마랑 할게. 할머니 바쁘시니까. 소연의 표정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는 소연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식탁 구석에 놓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표였어요. 정형외과, 무릎 주사.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예약표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세진의 친정 언니가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이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렸어요. 세진아,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언니 말도 마요. 뭘 하나 할 때마다 잔소리고 자꾸 깜빡하시고. 내 손이 멈췄습니다. 세진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요양원 보내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세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밥상 차리는 것도 이제 힘드시면 저한테 맡기세요. 밥상. 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밥은 곧 말이었고 사람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힘든 일이 됐어요. 나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온도를 나누지는 않는구나.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가슴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세진이 퇴근하기 전에 택배를 받았어요. 나는 현관 앞에 놓인 상자를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저 비 오는 날 젖을까봐 그랬을 뿐인데요.
저녁 때 세진이 택배 상자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 택배 뜯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안으로 들여놓았어. 세진이 상자를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테이프가 좀 떨어졌네. 어머니가 실수로 건드리신 거 아니에요?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안 그랬는데요. 하지만 세진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새벽 4시쯤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돌아가려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놓인 게 보였습니다. 세진이 저녁에 끓이다 만 것 같았어요. 나는 냄비를 싱크대로 옮기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쾅 소리를 냈어요. 놀란 나는 얼른 냄비를 주워들었습니다. 도연과 세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소연도 잠결에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냄비를 옮기다가 실수로. 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새벽에 왜 부엌을 돌아다니세요? 놀라잖아요.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데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진짜로. 이틀 후 정말로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나는 가스레인지에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방에서 나를 불렀어요. 할머니, 잠깐만 와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소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숙제를 도와주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부엌에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냄비에서 국물이 다 증발하고 바닥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나는 당황해서 냄비를 집으려다 손을 댈 뻔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진이 퇴근한 거예요. 연기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세진이 달려와 가스불을 껐습니다.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어요. 연기가 복도로 새어나갔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이 나왔어요. 누군가 관리실에 신고했고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화재 신고 들어왔는데요. 세진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음식 태운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부엌을 들여다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문 앞에 서서 수군거렸어요. 나는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진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불이 날 뻔했잖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연이가 불렀으면 불 끄고 가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시든지 해야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 울면서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머니 불렀어. 할머니 잘못 아니야. 세진이 소연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도연도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실수였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이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니 초기 치매 증상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후에 세진이 인쇄한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치매자가 진단 항목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는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하나하나 읽으며 체크했어요. 점수를 계산하니 회색지대였습니다. 정상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 그 어딘가였어요. 세진이 종이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치매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녁, 소연이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나한테 제일 똑똑해요. 나는 소연을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를 믿어줬어요. 하지만 아이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오늘 일을 적었습니다. 냄비 사건, 화재 소동, 치매 검사. 하나하나 적다가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나는 오늘도 사람으로 살았나?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며칠 후 나는 소파 청소를 하다가 밑에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가스 차단기 교체 견적서였어요. 누군가나 몰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의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화재 소동 일주일 후 아침 식사 자리가 무거웠습니다. 세진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노인 요양 등급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양 등급, 지원 금액, 신청 절차.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세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양원도 좋은 데가 많아요. 전문 간호사들이 계시고 같은 또래분들이랑 같이 계실 수 있고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예요. 서로 편하게. 나는 입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앞에서 내 삶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어. 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불날 뻔했잖아요. 다음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도연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더니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쓰레기 봉투에 던졌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내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할을 하나씩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속의 숙제였습니다. 소연이 내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이야기 썼어. 나는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그리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하지만 문장이 거기서 지워져 있었어요. 세진이 다가와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소연아, 선생님이 같이 사는 사람만 쓰래.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는데.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 가실 거야.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소연이 내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안 가. 가지 마. 세진이 소연을 떼어냈습니다. 소연아, 방 가 있어. 소연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았어요. 저녁, 세진의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 언니까지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부엌에 있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세진아,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어. 요양원은 대기도 길다며. 세진의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세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번 주 안에 상담 가보려고요. 잘했어. 우리 사위도 고생 많이 했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이 요양원 상담 예약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같이 가요. 한 번만 보고 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가. 세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받으시라고. 위안이라는 말. 그 말이 날 쓰러뜨렸습니다. 나를 위한다며 나를 보내려 하는구나.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카디건 한 벌을 꺼냈어요. 서랍에서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만년필도 챙겼어요. 가방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짐이 그게 전부였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짐의 최소화가 곧 존재의 최소화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말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페에 잠깐 가도 될까요? 말자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언제든지 오렴. 나는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데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소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내 가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나는 무릎을 꿇고 소연을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나는 소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람 쐬고 올게. 금방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소연을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세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내 가방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디 가세요? 산책. 가방은 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걱정하면서 사는 거 지쳤어요.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 내가 있으면 평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나는 언제 비범했을까요? 그저 늙었을 뿐인데. 알겠어. 너희도 쉬어.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소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가방 속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숨을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나는 카디건 앞자락을 여미며 걸었어요. 카페 은빛 정원.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 문은 스스로 선택한 문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말자가 카운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손을 들었어요. 왔어? 그 짧은 말이 내 마음의 첫 의자가 됐습니다. 자리가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자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에 밀어줬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마다 노년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책을 읽고, 어떤 분은 뜨개질을 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다른 분들을 소개해 줬어요. 간병을 오래 하다 지친 분, 재개발로 이주한 분,
사별 후 혼자 사는 분, 자녀의 사업 실패로 연대보증을 선 분,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숫자로 재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습을 실수, 요양원 상담 제안.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한 분이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존중을 뺏긴 게 문제지. 그 한마디가 내 서사의 방향을 틀어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존중받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벽 게시판에 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공모전, 노년 글쓰기 강좌 안내. 말자가 게시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써봐. 내 목소리로.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쓴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카페에 있는 분들은 각자 작은 존엄 의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머그컵 손잡이 방향을 신경 쓰는 분, 설탕 대신 꿀을 넣는 분, 테이블 위 작은 화분에 이름을 붙여 부르는 분. 사소한 습관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존엄이었어요.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자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동네 변호사 무료 상담 안내지였어요. 가족 간 부양, 학대 상담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어요. 상담까지 가야 할까? 하지만 전화번호는 메모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 문이 열리며 조용한 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어요. 말자와 눈인사를 나누더니 내 앞 테이블을 살짝 비켜 앉았습니다. 시선의 예의가 느껴졌어요.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분이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렸어요. 머그컵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무심코 내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잡이가 왼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컵을 돌려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맞췄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말자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엔 낭독 모임 있어. 내가 오프닝 읽을래? 낭독.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는다는 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프닝이면 봄 이야기를 해볼까요? 말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목소리의 첫 무대가 준비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낭독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며 자신이 쓴 글을 읽었어요.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누군가는 젊은 날의 추억을, 누군가는 오늘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읽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어요. 내 차례가 됐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남편과의 봄날, 철쭉 화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낭독 모임이 끝나고 말자가 내 무릎을 봤습니다. 내가 무릎을 쓰다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말자는 아무 말 없이 온찜질 팩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나는 무릎에 팩을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따뜻하다. 이 온도는 관계의 온도였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낭독 모임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는데 아까 그 조용한 신사분이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말엔 온도계가 있나 봅니다. 금방 전해지네요. 그분의 말이었어요.
나는 쑥스러워서 웃었습니다. 누군가 내 낭독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컵을 정리하다가 가방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얼른 허리를 숙여 주우려 하는데 그분이 먼저 주워 건네줬어요. 만년필을 손에 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필압이 단단하시네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로 내 삶을 써온 시간을 그분이 읽어낸 거예요. 나는 만년필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말자가 슬쩍 다가와 귓속말로 소개해줬어요. 경석 씨, 건축 관련 일을 오래 해오신 분이야. 말수 적고 정직해. 과장 없는 소개였습니다. 말자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봤어요. 나는 경석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분과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경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이제는 늦은 나이에 우정을 배우는 중이라고요. 나도 내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 아들 집에서의 어려움. 많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경석은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을 때 경석이 말했습니다. 난 속도를 잃고 향기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도 속도를 잃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천천히 가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꽃집 앞을 지나다 철쭉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화분을 바라봤어요. 집 베란다에 철쭉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봄날도 함께요. 경석은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앞을 지나는데 화단에서 누군가 호미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경석이었어요. 모자를 쓰고 조용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모자를 벗어 인사했어요. 상대에게 세심하게 곁을 내어주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해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카페에서 경석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대화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기, 조언은 청하면 하기, 하루 한 번은 감사 표현하기. 이 규칙들은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석이 카페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펼쳐보니 현미와 보리차였어요. 당뇨 있는 회원분 배려해서요. 경석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려 기품에도 습관이 있네요. 경석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사려 기품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났습니다. 벽에 붙은 노년 글쓰기 공모전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읽었습니다. 마감일까지 3주.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원고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무엇을 쓸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남편의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봄 다시 피다. 나는 원고지 맨 위에 제목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미 서사가 되고 있었어요. 경석과의 만남, 카페에서의 따뜻함, 내가 되찾은 목소리. 모든 것이 늦은 봄처럼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말할 것이 있고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달빛 아래서 계속 글을 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카페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노년 인권 모임이었어요. 처음 할 일은 가정 내 언어 폭력 확인 목록 만들기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겪은 일들을 나누며 하나씩 항목을 적어 나갔어요. 괜찮다, 별일 아니다의 반복, 나의 핑계로 무시하는 말투, 결정권을 빼앗는 행동들, 현실의 문장들이 확인 목록을 채워갔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를 초청했습니다. 학대 신고 절차와 상담 내담자 보호 규정을 들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신고는 파괴가 아니라 관계 교정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관계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러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집을 나올 때 챙기지 못한 옷가지와 서류들이 필요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앨범을 꺼내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언니와 함께였어요. 세진이 나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몰래 들어오세요? 도둑인 줄 알았잖아요. 도둑. 내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이라니.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내 옷 좀 가져가려고. 세진이 다가와 내 손에서 앨범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친정 언니 앞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봐요, 언니. 이러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데 또 가져가시려고 해요. 나중에 재산 문제 생기면 우리 보고 훔쳤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친정 언니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그러시더라. 기억도 안 나는데 뭘 훔쳤다고 하신대.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치매 환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세진은 앨범을 높은 옷장 위에 올려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내 방을 둘러보더니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어디 있어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나는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진은 내 서랍을 뒤지며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친정 언니는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세진아, 요양원 자료 나도 좀 봐. 우리 시어머니도 나중에 그래야 할 것 같아. 둘이 거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전문 케어 받으시고, 우리도 숨 좀 쉬고. 맞아. 요즘 노인네들 집에 두면 사고만 치잖아. 가스 켜놓고 깜빡하시고. 나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옷 몇 벌만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세진이 뒤따라 나오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전화하고 오세요. 어머니 오실 때마다 집 안 정리해야 되니까. 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집인데 전화하고 와야 한다니. 손이 떨려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카페로 돌아와 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말자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나는 가방에서 꺼낸 것들을 펼쳤습니다. 수첩에 적은 메모, 가스 차단기 견적서, 복사본, 요양원 상담 제안 메모. 카페 친구들이 모여 내 자료들을 보며 함께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적고 감정과 사실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내가 겪은 일들이 명확히 보였어요. 경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도연과 세진을 벌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다만 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말자가 제안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사연 코너에 익명으로 내 이야기를 보내자고요. 나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초안을 써보기로 했어요. 쓰는 동안 내 말이 내 편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라디오에서 내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글을 읽어줬어요. 어떤 어머니는 오늘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카페 친구들이 모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응원이 쏟아졌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말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세진이가 어젯밤 그 방송 들었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익명이었지만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세진이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경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카페 뒷마당 벤치에 함께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정수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되 함께 걸어가는 거죠. 나는 경석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이나 동거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돌보는 동반자가 되자는 거였습니다. 경석이 덧붙였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잖아요. 우리 서로의 든든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 아직 그 자리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석은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함께 걸어가자는 거였어요. 좋아요. 우리 각자의 삶을 살되 서로를 잊지 않기로 해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묻기, 아플 때 서로 돌봐주기, 외로울 때 함께 차 마시기.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상을 나누는 작은 약속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응모했던 노년 글쓰기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늦은 봄 다시 피다라는 제목의 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어요. 말자가 환호하며 안아줬습니다. 정순아,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닿은 거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동네 복지관 작은 강당이었지만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카페 친구들이 모두 왔고 경석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겁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 시상식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제법 자세하게 나왔어요. 은빛 정원 카페와 노년 인권 모임 이야기까지 함께요. 기사에는 경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역 건설 봉사로 오랫동안 헌신해온 분이라는 소개와 함께요. 그 기사를 세진과 도연이 봤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문에 나오셨어요? 글쓰기 대상 받으셨다고?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 이야기를 썼어. 내 목소리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그 경석 씨라는 분도 신문에 나왔던데. 응, 좋은 분이야. 나한테 힘이 되어주시는. 전화를 끊고 나니 세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짧은 문자였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카페로 축하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신문을 보고 찾아온 다른 동네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글을 써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석이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님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준 거죠. 저녁 나는 책상에 앉아 남편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썼어요. 박정순. 이름의 획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박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석이 있고 카페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할머니 대단해요. 신문 봤어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소연이도 글 잘 쓰니까 언젠가 상 받을 거라고요. 공모전 수상 며칠 후 나는 무릎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경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통증이 말속으로 새어나왔어요. 경석 씨,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경석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나는 카페에서 겨우 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거 참으시면 안 됩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당장 주사 맞으시고 2, 3일은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주사를 맞고 나니 조금 나아졌지만 걷는 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경석이 내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부축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경석이 얼른 나를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세요. 제가 있잖아요. 병원 앞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석이 나를 더 꽉 부축하며 서둘러 건넜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우리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도연의 차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세진이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소연도 뛰어내렸어요. 소연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세진이 소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도연도 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라 병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왔어. 주사 맞고. 세진이 경석을 쏘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요즘 매일 밖에 나가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경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제가 모셔다. 도연이 경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저희 엄마니까 저희가 모실게요. 세진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경석이 부축하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어머니, 나이 드셔서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노망이라도 나신 거냐고요. 대낮에 낯선 남자분과 길을 다니시는 게 창피해서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봤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는 게 보였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연이 세진의 손을 뿌리치고 나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할머니 아프다잖아. 왜 이래? 도연이 소연을 떼어냈습니다. 나를 차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엄마, 빨리 타세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다는 말.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경석이 멀리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세진이 중얼거렸어요. 진짜 사람들이 다 봤어. 우리가 무슨 나쁜 사람처럼 보였을걸? 소연만 뒷좌석에서 조용히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부축해주고 데려와준 경석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의 처지를 여지없이 들킨 것 같아 창피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의 전화였대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목격한 노인 학대 현장. 글쓴이는 오늘 점심 병원 앞에서 본 장면을 상세히 적었어요. 아픈 노인을 부축하던 남성, 그런 어머니에게 길거리에서 고함치던 며느리와 아들, 우는 손녀. 글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길거리에서 저러는 게 정상이냐, 노인 학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도연의 직장까지 찾아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라며 공직자가 노모를 저렇게 대하냐는 댓글도 달렸어요. 이틀 후 지역 신문사에서 이 사건을 기사화했습니다. 최근 노년 글쓰기 대상을 받은 작가가 가족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말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순아, 기사 봤어? 지금 난리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 주말 경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일은 없었던 듯이 편하게 대해주어 저는 준비했던 말들을 삼켰습니다. 때론 100마디 말보다 그저 지나간 일이 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으니까요. 경석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수님, 그간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경석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내게 남긴다고요.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경석 씨. 경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물려줄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정수님이 겪는 일을 보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되드릴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라도 보호해드리고 싶었어요. 정수님 옆에 저라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정수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달라질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걸어가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면 그만입니다. 경석은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요. 며칠 후 경석의 발표가 뉴스가 됐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자 김경석 씨, 학대받는 노인 작가에게 재산 상당액 기부 결정. 기사에는 경석의 재산 규모도 나왔어요. 200억 원대. 도연의 직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청 민원실로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냐는 항의였습니다. 도연은 상사에게 불려가 경위서를 써야 했어요. 세진도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연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진도 함께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손가락질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사셨는데 그런 어머님께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어머니의 사랑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지? 누군가를 사람답게 대한다는 게 뭔지. 인생 잠깐이고 세월이 너희만 비껴가지 않아. 이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니 다시 일어나는 게 인생이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카페 근처 작은 집에서 지냈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연과 세진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동네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화단 가꾸기였어요. 아이들, 노인들,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나도 경석과 함께 참여했어요. 놀랍게도 도연과 세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 소연이도 왔습니다. 소연이 달려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꽃 심어요. 우리 소연이도 언젠간 알게 되겠죠. 인생이 피고 지며 어우러지는 것을요. 도연이 모종 상자를 들고 세진이 물뿌리개를 들고 경석이 호미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화단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흙을 파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철쭉이야. 물을 좋아하는 꽃이지. 세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일이에요. 도연은 묵묵히 땅을 파며 모종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흙이 가득 묻었어요. 경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같이 만드니까 더 예쁘네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 그리고 친구 할아버지랑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그 말에 우리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카페에서 노년 글쓰기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새로 쓴 글을 낭독하기로 했어요. 제목은 늦은 봄 다시 피다 였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말자와 친구들이 앞자리에 앉았고 경석도 조용히 뒤에 자리했습니다. 도연과 세진, 소연도 왔습니다. 관객석에 나란히 앉은 가족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겁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낭독을 하는 동안 세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낭독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연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소연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소연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소연이 덕분이야. 낭독회가 끝나고 모두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신문 기자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여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네요. 봄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봄은 하나지만 꽃은 다양하잖아요. 저녁이 됐습니다. 나는 작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잠깐 우리 집 들러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도연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관에 철쭉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키우던 그 화분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세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우산 2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비 오는 날 엄마 생각나서 준비했어요. 나는 우산을 보며 첫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에게 우산 두고 다니지 말라고 했던 그날. 그때는 잔소리로 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마워. 세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소연이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며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소연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는 설명을 잘해줘서 좋아요. 소연의 말에 세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원 가야 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경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은 제가 먼저 고맙다고 할게요.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잊지 않기.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계절은 돌고 돌지만 봄은 또 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작은 집에 도착해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나는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늙은 게 아니야. 오래 살아. 성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세상과 맞서지 않고 구부러지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내일도 봄을 심는 거야. 남편의 만년필을 꺼내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화단, 낭독회, 가족과의 시간. 모든 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펜을 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박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고요. 늦은 봄은 다시 피어났고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함께요. 이 작품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누군가는 자신의 할머니를, 누군가는 미래의 자신을 봤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거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라고 안부를 여쭤보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의 늦은 봄을 응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따뜻한 온도를 응원합니다. 함께 걷는 모든 동행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천천히 하지만 함께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인생유람단과의 여행이 즐거우셨을까요? 여행 같은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